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료에 관한 겁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뇌에 어떤 그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병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을 크게 나누면은 이 뇌의 문제, 두 번째는 스트레스. 따라서 치료도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치료입니다. 예. 뇌의 문제, 이런 문제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도 해줘야 되고 가족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환자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은 이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잘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하고 가족들 이 셋이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이 조울병이 관리가 됩니다. 예. 이 병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지 딱 치료를 끝내겠다 하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하면 치료를 끝낼 수도 있는데 끝내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들이 잘못된 그 정보들이 제공이 돼서 몇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질환 그러면 뭐 이건 뭐 평생 가는 거다,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뭐 치료가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치료가 어려운 정신분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예.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가능해요. 좋아져요. 직업도 갖고 결혼 생활도 하고 애도 낳을 수 있어요. 예. 조울병은 분열병보다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고 좋아지고 직장 생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 예, 전혀 아닙니다. 잘 돼요. 정신병은 마음의 병, 의지의 문제다.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거다.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의지만 강하게 먹으면 될 텐데 왜 못할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환자를 다그칩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뇌에서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의지가 약해져요. 증상이에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절대로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격이 나빠서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병인 거예요. 워낙 어려서부터 10대 중반, 후반 이때부터 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얘 원래 그런 애야, 성격이 그래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병인 겁니다. 정신과약 먹으면 중독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 평생 먹는다, 습관된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조울병에 쓰이는 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치료약이에요. 그냥 증상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약이고 중독, 습관 이런 거 안 돼요. 오히려 저는 그냥 중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도 약을 안 드셔서, 약을 안 드시면 재발을 하거든요. 아까 10번 정도 병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많이들 재발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약을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병을 약을 일찍 끊어서 재발하면 점점 나빠진다고 그랬죠. 차라리 중독이라도 돼서 오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중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약을 잘 먹게 해야 된다. 많은 부모 중에는 약 먹으면 안 된다고 약을 못 먹게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보, 치매 절대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뇌 기능을 좋게 해주고요. 뇌의 활성을 더 좋게 해줘요. 뇌가 더 잘 살게 도와주는 약이지 절대 뇌세포를 죽여서 바보를 만들고 예, 치매 걸리고 그런 약 아니에요. 혹시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치매 걸린다, 뭐 그 진정제, 수면제 먹으면 치매 걸린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예, 그것도 완전하게 다 그 결론 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약을 먹어도 금방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꾸준히 약을 먹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약에 효과가 없으면 다음 약, 약은 10가지도 넘는데 어느 약이 맞는지를 모릅니다.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찾아서 잘 골라서 써야 되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써봐야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연히 썼던 약이 잘 맞으면은 그냥 한 번에 탁 맞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몇 번 이렇게 고르고 또 고르고 맞춰서 겨우 네, 맞는 약을 찾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다니셔야지, 꾸준히 약을 복용하셔야지 약효를 알 수가 있어요. 골라 드셔도 안 돼요. 그러면 약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약이 되게 힘듭니다. 혹시 궁금해서 그 가족분 중에 환자분의 약을 복용해 보신 분이 계세요? 아마 복용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혹시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드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 약 드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못 일어나셔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약이 되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드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약을 먹다가 중단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부작용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약 먹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정신과에 왔다는 거, 조울병이라고 진단받은 거, 거기다가 약까지 덜컥 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예. 가족들한테도 그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만 당혹스러운 얘기지만 예. 환자 본인한테는 그게 더 힘든 얘기입니다. 또 이런 병을 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약 먹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조울병은 말이죠.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올라간 걸 경험했던 사람은요 내려가 있는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요만큼에서 떨어지는 거랑 이만큼에서 떨어지는 거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울증에서 이 오는 우울증보다 조증을 경험했던 사람이 뚝 떨어지면은 예 자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분 좋았던 게 그리워요. 사실 약 먹다 보면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올라갔던 때가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이 약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약을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조증이 오죠. 바보가 될까봐, 중독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약도 중단을 많이 하고요. 자기 혼자 해보겠다, 그런 자기 의지로 해보겠다 하고 약을 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절대 이거는 뇌에서 오는 거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로 끊어보겠다 말려야 돼요. 이거 벌써 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절대 약을 주치의사랑 상의해서 약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여자분 중에는 이제 임신 앞두고 임신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주치의사하고 상의해서 약을 조정을 받으셔야지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임신 중에 이런 조울병, 우울병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산후우울증이 출산 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임신 중에 벌써 한 반 정도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조울병도 많이 와요. 따라서 임신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약을 어떻게 쓸 건가 주치의사랑 상의해서 좀 더 안전한 약을 쓸 건지 아니면 약을 중단하고 볼 건지 이런 계획을 짜서 계획된 임신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하고
함부로 그냥 덜커덕 임신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스럽고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임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야 되고요. 약도 위험한 약이 있고 덜 위험한 약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도 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약을 안 먹고 싶어 해요. 약 없이 어떻게 안 되냐고 많은 얘기들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뇌의 문제는 말로도 잘 안 됩니다. 약을 드셔야 돼요. 이 조울병이 힘든 게요. 한 사람한테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병 중에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고혈압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거 있나요? 저혈압 오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거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혈압은 그냥 혈압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거고 약을 먹어서 낮추기만 하면 되죠. 혈당, 높은 혈당을 낮추기만 하면 되죠. 저혈당도 오지만 그건 약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 한 환자에서 고혈당도 오고 저혈당도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울병만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저절로. 치료는 어떻게 해요? 올라갔을 땐 낮춰야 되고 내려간 건 올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약을 잘 조절해야 되고 당뇨, 고혈압 그런 거 조절하듯이 이 조울병도 기분, 감정, 이 기복을 잘 잡아가주면 돼요. 그게 이 핵심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조울병을 자기 스스로 의지로 해보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심리학자가 뭐 조울병이 직업을 안 가리거든요. 의사 중에도 있어요. 모든 직종에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심리학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죠? 자기가 의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해봤더니 안 되더라. 자기가 손 들은 거예요. 그만큼 이 조울병은 약을 안 쓰고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약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약이 효과는 있지만 아까 부작용 때문에 제일 약을 중단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약이라는 거는 100점짜리 약은 세상에 없어요. 다 90점, 80점, 70점 완벽한 약은 없는 겁니다. 좋은 점, 치료 효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작용이 다 따라와요. 대표적인 게 항암제죠. 암세포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 먹어요. 그러면 암세포만 죽나요? 정상세포도 다 죽죠. 그러니까 위장이 다 망가져서 맨날 토하고 머리 다 빠지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먹잖아요. 주사도 맞고. 왜? 효과가 훨씬 중요하니까 부작용보다. 이 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울병에 쓰는 약도 부작용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울병 그거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써야 되는 겁니다. 부작용은 말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약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약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먹으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아주 심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써봐야지 알아요. 효과만 써봐야 아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써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을 수 없을 때는 약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때로는 이용을 해요. 조증이 있으면요. 잠이 별로 필요 없어요. 2시간만 자도 개운합니다. 3시간만 자면은 막 일어나서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막 움직여요. 전화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재워야 됩니다. 그럼 좀 졸린 약을 써야 돼요. 약 중에 부작용으로 잠이 오는 약이 많아요. 그런 약은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적절히 잘 선택을 해줍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으면 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면 됩니다. 의사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 돼요. 부작용에 대해서. 임의로 골라 먹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약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는 되게 그 증상들을 빨리 줄여야 되는 급성기 치료라는 게 있고요. 증상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유지하는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요. 예. 증상이 한참 있을 때 이 증상을 가라앉히는 급성기 치료라는 거. 그 다음에 증상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편안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그런 예방치료, 유지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눕니다. 급성기 치료는 일단 빨리 증상을 낮추는 거예요. 들떠있다 그러면 빨리 가라앉혀야 되고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증, 떠 있을 때 가라앉히는 약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기분조절제라는 게 있는데 예전부터 쓰여오던 기분조절제도 있고 새로 나온 기분조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울한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는 약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정신병 약물, 기분조절제, 때로는 우울증 약물 여러 가지 약물들이 사용이 되는데 항우울제만큼은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항우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우울증을 치료할 때 쓰는 약이에요. 일반적인 우울증이라는 거는 조증이나 경조증 없이 가라앉는 것만 반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가기만 해요. 그 사람들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항우울제라는 약물이 따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거를 쓰면 그 사람들은 쓱 올라가서 잘 지내요. 근데 이 조울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라앉아 있을 때 항우울제만 쓰면은 그 사람들은 조증이 올 수도 있어요. 경조증이 오기도 해요. 오히려 증상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울병이 있는 사람한테서 항우울제 쓸 때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랑 잘 상의해서 써야 되고 요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다 치료가 돼서 편안한 상태라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도 약을 먹어야 돼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이상하죠? 왜 먹어야 되죠? 다 좋아졌는데 재발하기 때문에. 뇌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또 스트레스가 언제 또 올지도 모르죠. 따라서 이 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치료를 꼭 해줘야 되고요. 병이 여러 번 올수록 재발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번 생긴 분들은 약 끊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생겼을 때는. 현재 치료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유지치료는 그 재발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발을 안 해야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죠. 이 병이 관리가 안 되면요 직장생활 오래 못합니다. 결혼해봤자 그 결혼생활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결혼해서 애가 낳았잖아요. 그럼 애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엄마가 막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애 야단치고 때리고, 아빠가 막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때리거나 또는 완전히 우울증이 와버리면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애들을 그 방치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학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관리해야만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다행히도 유지치료할 때는 약을 조금 줄여볼 수도 있어요. 또 편안한 약으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좀 바꿔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급성기만 넘겨도 우선은 여유가 좀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상담이라는 거, 정신과에서 이런 걸 정신치료라고 그래요. 뭐 정신을 개조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세뇌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상담. 그렇지만 여기에도 특수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들이 합니다. 예, 우울증이 있을 때 하고 유지 치료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약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종류마다 또 여러 가지 그 밑에 약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기분 조절제 또는 기분 안정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내려주고 내려가 있는 사람한테는 올려주고 그런 희한한 약이 있어요. 예. 올리는 약 따로 있고 내리는 약 따로 있고 올리는 약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따로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약이 동시에 두 가지 작용하는 약도 있어요. 예. 한 가지 약물로 올라간 것도 막아주고 내려간 것도 막아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가지 약물로 잘 지내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이 약이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까?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조증이라는 거, 기분이 들떠 있는 상태라는 건 우리 몸의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좀 많이 나온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도파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울증이 있을 때 이 도파민은 떨어집니다. 조증이 있을 땐 도파민이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그 활성도, 도파민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나 본 거예요. 이쪽 거는 치료 전, 이쪽 거는 치료 후, 약물 치료 전하고 후를 비교한 거예요. 이때 요게 좀 크고 요게 좀 작은 거죠. 요 노랗게 빛나는 게 도파민의 활성을 보여주는 거, 그게 커져 있다는 건 도파민의 활성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고 이게 조증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치료를 했더니 여기 조금 작아지죠. 눈에 이 비교가 잘 안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재보면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보면은 작아져 있어요. 도파민이 조금 낮아진 거죠. 치료를 하면 조증이 좋아지는데 그게 도파민이 줄어들어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위에서 흡수돼서 피를 통해서 뇌로 가서 뇌의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걸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요 앞에는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될 일이고 이제 뒤에는 이제 직접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이 병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약이에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잘 챙겨 먹어야 될 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밥은 안 먹어도 약은 챙겨가야 돼요. 그 정도로 약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 안 먹었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빼먹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약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늦게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낮잠 자고 술 마시고 이런 거 생활 관리가 안 되면 이 병 재발합니다. 약을 잘 드시는 중에도 운이 없는 분 재발하는데 그 운이 없이 재발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생활 관리가 안 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기의 초기 증상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일단 병이 시작할 때 나오는 증상들은 매번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가족들 몇 번 옆에서 본 가족들은 또 시작이네 금방 알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초기 증상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본인이 빨리 와야 돼요. 예. 얘기했듯이 약을 잘 먹는 중에도 재발하기도 하고 또 약을 중단했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와야지 치료가 쉬워요. 일단 병이 진행이 돼서 심각해지면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약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때문에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일단은 병원에 잘 다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진단이 맞는 건지 제대로 약은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잘 가게
설득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스스로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게, 약을 잘 먹게 하는 게 가족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게 병이라는 걸 인식을 안 하면 자꾸 화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울병 환자가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게을러 보이거든요. 나태해 보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가정에서 재발을 해요. 자꾸 비난을 하고 욕하고 화내고 심지어 때리고 이런 분들은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만 설득해서 안 되면 대부분 화가 나잖아요.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이거 꾀병 아닙니다. 마치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마치 어떤 방패막이처럼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마치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절대 그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 힘들거든요. 꾀병 아니에요. 예,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병이 뇌병이기 때문에 약을 잘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지 이 병 관리가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약에 대해서 이거를 나쁘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잘 먹게 도와주셔야 되고, 혹시 잘 먹는지도 가끔 확인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가서 들여다보면 그게 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는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을 때 빨리 환자만 보내지 마시고 같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외래 들어올 때 자기가 나쁜 상태라는 게 의사가 보게 되면은 약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올 때 벌써 조심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들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목소리를 일단 차분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처져서 우울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내서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와서 한 5분, 10분 그 이상 보기 어렵거든요. 놓치기가 쉬워요. 의사만 해갖고. 그래서 가족들이 변화가 있으면 빨리 와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재발의 원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를 같이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되게 중요합니다. 리듬 있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면 절대 안 되고 낮잠도 많이 자도 안 됩니다. 일단 잠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운동, 취미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은 모든 정신질환의 자가치료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도 역시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조울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게 과로입니다. 무리를 하게 되면은 병이 와요. 이게 에너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들뜨게 되면 에너지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다 바닥에 나면 탈진이 돼서 우울증으로 푹 빠집니다. 그래서 과로하면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또는 더 들뜨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과로하는 걸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도록 옆에서 너무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그럴 때 좀 아니야 좀 쉬엄쉬엄 해라 하고 멈추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공부한 거 잘 기억해뒀다가 이제 실전에 써먹으셔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